엄마가 나를 줄창 반찌꼬리 옆에 붙들어 두는 건 불가능했다. 삭바느질거리는 그치지 않았지만 다 된 걸 사직동 친척집까지 가지고 가는 것도 엄마의 일이었다. 행랑 어멈은 기생집까지만 심부름을 해주는 것이지 현저동까지 와주는 건 아니었다. 사직동 친척집이 중간 지점이었다. 엄마는 입버릇처럼 그 친척의 신세가 태산 같다고 했다. 엄마가 없는 사이에 8살 먹은 아이가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을 순 없었다. 차츰 바깥 맛을 알게 되었다. 이웃엔 땜장이 집도 있고 아버지는 지게꾼이고 엄마는 채장수인 집도 있고 굴뚝장이 집도 있었다. 채장수 엄마는 키가 작았다. 구멍이 굵은 어레미로부터 가는 채까지 20~30개는 돼 보이는 채를 쳇바퀴에 달린 고리로 둥글게 이어서 양쪽 어깨에 걸고 나갔다. 둥근 쳇바퀴를 다시 둥글게 연결한 무수한 동그라미 사이에 파묻혀 그녀의 머리는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 그 집 딸은 나보다 큰데 학교에 안 다녔다. 채장수는 말없이 나가는데 굴뚝장이는 대문간을 나설 때부터 징을 쳤다. 그도 어깨에다 연장을 메고 다녔는데 둘둘 말았다가 펼 수 있도록 대나무를 길게 쪼갠 것이었다. 그 끝엔 사람 머리통만한 다박솔이 달려 있었는데 얼마나 여러 번 굴뚝에서 아궁이까지 드나들었는지 소리라기보다는 그을음덩어리처럼 보였다. 굴뚝장이는 또 그 다박솔을 한 줌 뚝 떼어다 붙인 것처럼 새까만 수염을 달고 있어 입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입 대신 징을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 말고도 그 동네는 굴뚝장이가 잘 지나다녔는데 버젓이 입이 달린 굴뚝장이도 역시 말없이 징만 치고 다니는 게 참 이상해 보였다. 온통 새까만 그들의 몸에서 노쇠로 된 징은 유일하게 빛나는 물건이었다. 그들이 솜방망이 같은 걸로 치는 징소리는 공통적으로 은은하고도 여운이 길었다. 아무도 조급하게 치지 않고 여운이 하늘까지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디게 한 번씩 쳤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시골 밭머리에서 가을바람에 너울대는 수수 이삭을 바라보았을 때와 같은 비애를 맛보곤 했다. 굴뚝장이 집엔 아이가 많았다. 그 밖에 뭘 해먹고 사는지 모르겠는 집 아이들도 골목에 나가면 많았다. 어느 날 어떤 아이가 나보고 시골떼기 꼴떼기라고 놀리자 다른 아이들도 일제에 따라서 같은 소리를 합창했다. 나는 그 애들이 나를 놀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시골이란 데와 그 애들이 현재 살고 있는 형편을 비교하면서 참 별꼴 다 본다고 가소롭게 생각했다. 나도 어느 틈에 엄마의 속 들여다 보이는 교만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애들 앞에서 울긴 싫고 울지 않으려면 엄마한테 들은 근지의 도움이 필요했다. 나는 시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뻔뻔스러워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럿이 모이면 괜히 나를 따돌리고 놀려먹고 하던 아이도 하나씩 만나면 놀자 라고 말을 시켰다. 서울 아이들의 놀자 소리는 참으로 듣기 좋았다. 우리 시골 말은 어미가 좀 다를 뿐 억양은 서울 말과 거의 같건만도 그렇게 달콤하고 감칠맛 있게 노을자 소리를 발음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노을자에 동의하고 동무가 됐다고 해서 할 만한 놀이가 있는 건 아니었다. 사방치기를 할 만한 평지조차 없었다. 어느 날은 길에서 주운 석필 조각으로 땅바닥이나 남의 집 담벼락에다 뭔가를 그리면서 같이 놀던 동무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 엉덩이를 까고 앉아 서로의 성기를 땅바닥에다 그리는 일이었다.
왜 그런 기상천외의 놀이를 했을까? 너무 심심해서였다. 좀 커서 공중변소 같은 데서 성기를 비롯한 이상한 그림을 볼 때마다 나는 그때 생각이 나면서 호기심이나 혐오감보다는 아, 얼마나 심심했으면 하고 안쓰러워지곤 했다. 우리는 서로 사생하듯이 성기를 그리다가 익숙해진 솜씨를 우리 집 담벼락에까지 써먹다가 엄마한테 들켜 지독하게 얻어맞았다. 다시는 그 아이하고 놀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나는 다시 엄마 몰래 그 아이하고 놀았다. 엄마는 나를 때리면서 그 아이 탓만 했다. 나는 그 아이하고 같이 논 것이지 그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한 게 결코 아니었다. 나는 매보다도 내 동무뿐 아니라 동문의 부모까지 싸잡아 엄마한테 욕을 먹는 게 참을 수가 없었다. 하루는 엄마 없는 사이에 몰래 그 아이하고 동네를 벗어났다. 그 애가 끄는 대로 복잡한 골목과 층층 다리를 지나 전차 소리가 들리는 데까지 오자 나는 갑자기 불안해져서 물었다. 넌 너희 집 주소 아니? 그까짓 거 알아서 뭐 하게? 집 잊어버릴까 봐. 걱정 마. 나만 놓치지 마. 알았지?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나하고 어깨동무를 했다. 어깨동무도 시골에선 못 해본 거였다. 나보다 한 뼘은 큰 아이하고 어깨동무를 하니까 마음이 저절로 활발해졌다. 그 아이는 믿음직스러웠다. 엄마는 알지도 못하고 그 아이를 못된 애 취급하고 아직도 노는지 가끔 물어보곤 했다. 우리는 발을 맞춰 씩씩하게 걸었다. 전찻길을 건넜다. 너른 마당이 나오고 10리나 되게 긴 붉은 담장이 너른 마당보다 한 단 높은 지대에 바라 보였다. 그 담장은 끝이 안 보이게 길기도 했지만 또한 높기도 해서 담장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엿본다는 건 엄두도 안 났다. 담장을 둘러싸고 큰 길이 나 있고 너른 마당은 그 큰 길보다 몇 길 아래여서 계단을 통해 오르내리게 돼 있었다. 계단은 현저동 집 올라가는 계단보다 넓고 반듯하고 양쪽엔 빗물이 흘러내리도록 홈이 파여 있었다. 아이들 공둥이가 들어가기 알맞은 너비에 양회로 싸바른 홈은 반들반들했다. 아이들 여럿 미끄럼을 타고 있었다. 나도 같이 간 동무와 신나게 미끄럼을 타고 놀았다. 얼마나 재미난지 해 저무는 줄도 몰랐다. 여북해야 처음으로 서울 온 보람을 느낄 만큼 시골에 있었으면 맛보지 못했을 새로운 재미였다. 미끄러져 내려오기 위해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고 올라가면 붉은 담장을 에워싼 큰 길 건너로 바로 높다란 철문이 보였다. 아무도 넘을 엄두를 못 낼 것처럼 높고도 무섭게 생긴 철문이건만 양쪽에 칼찬 순사가 지키고 서 있었다. 내가 순사를 보고 주춤할 때마다 내 동무는 안 잡아갈 테니 겁내지 말라고 했지만 미끄러져 내려올 때마다 순사가 덜미를 잡는 것처럼 등골이 오싹오싹 했는데 그 맛이 미끄럼 타는 재미를 더했다. 한 번은 아무도 안 다니던 그 넓은 길을 휘돌아 한 무리의 이상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게 보였다. 앞뒤를 칼찬 순사가 지키는 그 행렬은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불구죽죽한 게 꼭 핏자국이 말라붙은 것 같은 기분 나쁜 빛깔의 옷이었다. 가까이 보니 발에다 쇠사슬까지 차고 있었다. 쇠사슬을 보자 나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내 동무도 현저하게 두려워하는 얼굴이 되더니 발로 3번 땅을 탕탕탕 구르고 나서 침을 퇴에 뱉었다. 그러곤 나더러도 빨리 지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말했다. 그렇게 안 하면 부정을 탄다는 것이었다.
나는 엉겹결에 따라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건 전중이고 전중이를 봤으니까 부정을 탄 거고 부정을 탔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설명은 그 자리를 피해 빨리 집으로 오는 도중에 들었다. 전중이가 뭔지에 대해선 그 아이도 저 높은 담장 안에 사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밖엔 몰랐다. 발목에서 철커덕 소리를 내던 쇠사슬을 생각하면 그걸 본 것도 나쁜 짓 같은 생각이 들었다. 동무가 가르쳐준 대로 침도 뱉고 발도 굴렀지만 두렵고 깨름직한 마음은 가시지 않아 엄마에게 전중이를 본 얘기를 했다. 미끄럼 재미에 팔려 풍차 바지 대신 엄마가 사준 신식 내복 궁둥이가 해지는 줄도 몰랐다는 건 매맞을 짓이라는 각오가 돼 있었다. 그러나 엄마는 메리아스 해뜨린 것보다 감옥소 마당에서 논 걸 더 큰일로 여기는 듯 했다. 노발대발 하고 나서 감옥소 앞동네에 사는 처지를 장탄식하는 눈물까지 비치는 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 다시 감옥소 마당에서 놀면 당장 시골로 쫓아버리겠다고 위협을 했다. 나는 다시는 거기서 안 놀겠다고 맹세를 했다. 시골로 쫓겨가는 건 무섭지 않았지만 엄마가 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엄마는 기가 셌다. 시어머니한테 같은 잔소리를 듣고도 숙모들은 부뚜막에서 눈물을 짰지만 엄마는 웃기는 소리로 단박 분위기를 바꿔버렸다. 딸을 감옥소 마당에서 놀릴 수밖에 없는 처지를 엄마가 그렇게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여긴다는 것은 나에게도 충격이었다. 그 아이하고 다시는 동무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고분고분하게 했다. 할아버지가 시골서 동네 사람들을 산 것이라고 업신여긴 것보다 엄마는 한술 더 떠서 바닥 산 것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쌈박질이 그치지 않는 동네였다. 내외간에도 이년 저놈 하고 싸우다가 나중엔 길거리로 싸움판을 옮겨 아이고 나 죽소 이놈이 사람 잡네 이 동네엔 사람도 안 사나? 하면서 동네 사람까지 참여를 시키려 들었다. 그럴 때 엄마는 인두판 위에서 기생 저고리에 간드러진 선을 자신있게 인두질하면서 저런 바닥 산 것들 봤나. 언제나 이 숭한 동네를 면할고 나직하게 탄식하곤 했다. 엄마는 그럴 때 우리야말로 겨우 기생들 덕에 먹고 산다는 걸 잠시 깜빡한 것일까? 엄마의 모순은 그뿐이 아니었다. 채장수네, 굴뚝장이네, 미장이네, 땜장이네 등 동네 사람들을 대하는 엄마의 태도는 속으로는 무시하면서 겉으로는 지나치게 예절발라 깊은 상종은 안 하겠다는 게 은연중 나타났지만 그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물장수 한테만은 예외적으로 굴었다. 물장수는 밤새도록 일하고 대낮에는 자는지 아무튼 밝은 날 그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도 공동 수도에서 물을 기르니까 손수 길어먹는 사람들의 긴 줄을 피해 능률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그렇게 된 것 같았다. 물장수 물을 대먹는 집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다달이 품삯 주는 것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돌아가면서 저녁밥을 한 끼씩 먹이는 일이었다. 단골이 차례로 먹이는 거니까 대개 한 달에 한 번꼴로 돌아왔다. 엄마는 그날 물장수를 완전히 상객 취급을 했다. 그전에도 엄마는 물장수한테만은 바닥 산 것이라는 소리를 안 했지만 상객 취급은 좀 유난스러워 보였다. 물장수만은 하대하면 안 된다는 관례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안집에서 물장수 밥 먹이는 걸 봐도 알 수가 있었다. 일부러 잡곡을 많이 둔 밥을 고봉으로 퍼담고 짠지 쪼가리에다
된장 뚝배기면 다였다. 그것도 마루나 방에 차려주는 법이 없이 마당이나 부엌바닥에 거적을 깔고 먹였다. 엄마는 남이야 그러건 말건 장을 봐다가 이것저것 나물을 무치고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며 부침질을 했다. 그 궁색한 살림에 고기가 다 들어왔다. 그러고는 이 밥을 한솥 지어서 큰 밥그릇에 푸는데 아주 정확하게 밥그릇 위에다 밥그릇을 하나 더 엎어놓은 것만큼 펐다. 그건 아마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엄마만의 솜씨일 듯 싶었다. 그렇게 차리려니 아침부터 잔치집 같은 기분이 났다. 하긴 시골집 가풍도 남을 툭하면 무시하긴 잘했어도 음식 층하는 질색이었다. 음식을 층하에서 먹이는 집 치고 안 망하는 것 못 봤다는 식의 심한 말로 할아버지가 안 식구들을 경계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그러나 물장수상을 오빠의 생일상보다 더 차린다는 것도 뒤바뀐 것이긴 하지만 음식 층하였다. 그렇게 잘 차린 상이면 우리가 부엌으로 쓰는 대문간에서 먹여도 좋으련만 방에다 방석을 깔고 불러들여 물장수를 몸둘 바를 모르게 했다. 엄마도 마루쯤이 적당한 대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툇마루는 상도 놓을 수 없이 좁았다. 늘수그레 하지만 건강한 물장수가 들어앉으면 방안이 가득 찼다. 내외법이 지엄할 때였으므로 어린 눈에도 망측해 보였다. 밥뿐만 아니라 뭐든지 푸짐하게 담은 반찬을 물장수는 다 먹지 못하고 남겼다. 그러면 엄마는 그 그릇들을 말끔히 비워 땅 그릇에 담아 목판에 받치고 조각조각 모은 상포를 덮어서 그가 가져가게 했다. 물장수 상은 워낙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다. 배불리 먹고도 많이 남겨갈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넉넉하게 장만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 물장수는 황송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물 많이 쓸 일이 생기면 미리 말해달라고 했다. 거저로 한 지게 더 부어주겠다는 뜻인데 엄마는 안 그럴 게 뻔했다. 내가 보기에도 엄마는 물장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았다. 쥐뿔도 없이 거만하기만 한 엄마가 물장수만은 대등하게 대하는 것 이상이었다. 존경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여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나가 놀라는 엄마 말까지 곡해를 하고 방구석에서 꼼짝 않고 물장수가 밥 먹는 걸 빤히 노려보았다. 나는 내 영역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온몸으로 그 도전에 대항하고 있는 거였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내 의혹은 곧 풀렸다. 엄마가 무슨 말 끝엔가 물장수를 존경할 뿐 아니라 부러워하고 있는 까닭을 말했다. 그는 물장수 노릇해서 아들을 전문학교까지 보낸다고 했다. 그 영감이 그래봬도 아들을 사각모까지 씌운 생각을 하면 난 절로 우러러배더라. 그러면서 한숨을 쉬었다. 상고가 엄마가 죽도록 바느질품 팔아 시킬 수 있는 한계라는 게 그렇게 한심스러웠나 보다. 나는 이상한 의혹이 풀려 홀가분했지만 한편 우리 엄마는 참 꿈도 크다고 딱한 생각이 들었다. 반찬 하나 안 남기고 깨끗이 먹어치운 상을 보고 물장수 상이라고 말하는 걸 요새도 흔히 듣게 되는데 그런 비유가 물장수는 워낙 먹성이 좋은 데서 유래된 건지 먹다 남은 걸 다 싸가지고 가던 관습에서 유래된 건지 별것도 아닌 걸 궁금해하는 버릇이 있다. 그거야말로 나의 가장 현조동 출신다운 의문인지도 모르겠다.